본 방송 중 나오는 건강 관련 내용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문학작품 속 생로병사의 비밀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김세원입니다. 저와 함께 북로장생을 만들어가는 분 소개해드리죠. 통합의학을 전공한 의학 박사시고 보건복지부 177호 전문의 한의사십니다. 유창길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건강요정 유창길 원장입니다. 오늘 읽어볼 소설은요, 멕시코 화가인 프리다 칼로의 삶을 다룬 소설입니다. 소설 프리다를 오늘 읽어보는데요. 네. 프리다 칼로는 멕시코 출신의 화가입니다. 그녀의 남편은 역시 같은 화가였던 멕시코 민중벽화의 거장인 디에고 리베라입니다. 프리다 칼로는 큰 교통사고로 신체적 장애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발생한 극심한 전신 통증으로 평생 동안 고통받았습니다. 나중에는 결국 다리를 절단하는 상황에까지 이르죠. 프리다 칼로의 삶 자체가 평생 고통과 통증의 연속이었습니다. 네. 게다가 남편 디에고 리베라의 문란한 사생활로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프리다 칼로는 이런 여러 고통을 극복하고 삶에 대한 강한 의지를 그림으로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프리다 칼로는 자화상으로 일단 유명한 화가죠. 네. 프리다 칼로 자화상은 아마도 한 번쯤은 보셨을 그림일 것입니다. 프리다 칼로의 아버지는 사진 작가였는데요. 어릴 때부터 프리다 칼로는 사진기를 다룬 법도 배우고 아버지를 도와서 사진 작업에도 관여하고 사실적이고 세밀한 초상화 기법과 구도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익힐 수 있었죠. 프리다 칼로는 초상화 외에도 초현실주의적 그림을 많이 그렸고요. 멕시코 전통 문화가 담긴 화려한 화풍의 그림을 주로 그렸습니다. 프리다 칼로는 멕시코의 식민지 잔재를 극복하려는 정치적 활동이나 문화적 계몽 등의 여러 방면 사회활동을 했고요. 화가이자 예술가로서 멕시코 전통예술을 되살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프리다 칼로는 살아있을 때보다는 사후에 더 인정을 받게 됩니다. 네. 프리다 칼로가 생존할 당시에는 남편, 그 역시 멕시코의 명화가였죠. 디에고 리베라의 아내 정도로만 평가를 받았었는데 사후에 1970년대에 전 세계적으로 페미니즘이 부상하면서 프리다 칼로의 삶이 재조명되었고 현대에 와서는 영화나 노래, 다양한 매체에서 프리다 칼로를 재조명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프리다 칼로의 기구한 삶과 그녀만의 독특한 그림들, 예술정신, 불굴의 삶, 의지 이런 것들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프리다 칼로는 20세기 멕시코 예술가 페미니즘의 아이콘이 된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멕시코 사람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멕시코를 대표하는 인물 중 하나가 된 거죠. 네. 소설 프리다를 오늘 읽어보는데요. 네. 이 소설은 팩트에 근거하지만 약간의 픽션이 가미된 프리다 칼로의 자전적 소설인데요. 프리다 칼로 본인이 직접 쓴 글은 아니고요. 프리다 칼로의 여동생이 소설 속 화자가 되어서 이 소설이 진행됩니다. 이 소설을 쓴 저자는 바버라 뮤지카라는 미국 조지타운 대학의 스페인어 교수입니다. 네. 소설과 평론을 쓰는 작가이기도 한데요. 프리다 칼로의 삶에서 특징적인 두 개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건강에 크게 영향을 미친 두 개의 사건인데요. 이 두 개의 사건이 그녀를 평생 괴롭히게 되는 것입니다. 프리다 칼로에게 벌어진 큰 사건 중 첫 번째는 프리다 칼로가 6살일 때 척추성 소아마비가 발병해서 9개월간 집에서 요양하게 되었고요. 이 소아마비 발병으로 인해서 오른쪽 다리가 왼쪽보다 가늘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가늘어진 다리가 컴플렉스가 되었죠. 그래서 프리다 칼로는 가늘어진 오른쪽 다리를 가리려고 양말을 여러 켤레를 겹겹이 신고 다녔습니다. 네. 그리고 소아마비가 온 다리가 가늘어지면서 동시에 또 짧아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가늘고 짧아진 오른쪽 다리를 커버하기 위해서 늘 오른쪽 굽이 높은 신발을 신고 다녔죠. 또 다리를 가리기 위해서 늘 긴 치마에 멕시코 의상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녀를 평생 힘들게 했던 첫 번째 건강 문제였죠. 이게 프리다 칼로의 나이 6살일 때의 일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프리다 칼로에게 큰 영향을 미친 두 번째 사건은 그녀가 16살이 되었을 때요. 큰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프리다 칼로의 운명을 바꾼 큰 교통사고였는데요. 프리다 칼로가 당시 남자친구였던 알레한드로하고 함께 버스를 타고 귀가하던 중이었는데 타고 있던 버스가 전차 충돌하는 큰 교통사고가 나게 됩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프리다 칼로는 큰 수술을 받게 되고요. 이 사고로 인해 유발된 섬유근육통이라는 질병, 이 평생을 섬유근육통이라고 하는 만성 통증 질환으로 크게 고통받게 됩니다. 프리다 칼로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던 날에 기록이 담긴 소설 속 내용을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소설 프리다. 그러면 프리다 칼로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던 날에 기록이 담긴 소설 속 부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소설을 읽고 난 후에는
프리다 칼로를 평생 고통 속에 지내게 했던 섬유근육통이라는 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세원 아나운서의 낭독으로 소설 프리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버라 뮤지카 소설 프리다. 그날 1925년 9월 17일. 1925년 9월 17일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까마귀 떼의 소동, 부서진 유리와 피바다, 구더기가 들끓는 고기를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는 늑대들, 고통으로 뒤틀린 몸을 뚫고 지나가는 날카로운 검, 내동댕이 쳐진 장미, 진흙 속에 뒹구는 시체, 조각난 아기의 시체, 오줌으로 범벅된 십자가, 얼굴들, 토사물, 눈물, 죽음. 난 죽음을 보았어요. 다시 떠올리기도 싫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생각나죠. 40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도 지금까지 그래요. 그날은 원래 축복 속에서 즐겁게 웃음 지어야 할 날이었죠. 당신한 에우세비오와 헤어졌어요. 그가 싫어져서가 아니라 안토니오 피네도를 만나게 되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면 부모님이 아주 좋아하실 거였어요. 특히 엄마가요. 직업도 있는 데다가 항상 완전 무결하게 손톱을 정리하고 다니는 남자였으며 대중 집회에도 참석했죠. 난 상대가 날 원하게 만들려면 그가 좋아하는 행동을 하면 된다고 믿었을 만큼 어리고 철이 없었죠. 그 나이 때는 그렇잖아요. 결국 피네도는 내게 데이트를 신청했죠. 내가 풍만하고 선이 부드러운 몸매를 지닌 데다가 딱히 요구하는 것이 없이 순한 여자였기 때문이었어요. 이미 그 사람과 결혼해야겠다고 결심했던 터라 망설임 없이 그에게 꼬리를 쳤던 거죠. 그가 좋아하는 딱 그런 여성이 되어서 말이에요. 그는 마치 메뚜기가 거미줄에 걸리듯 내 덫에 딱 걸린 거죠. 프리다와 레티시아 산티아고 사건 이후에 칼로 집안의 명성은 꽤 오랫동안 바닥에서 굴러야 했어요. 하인들조차 부끄러워할 정도였으니까요. 가문의 외신을 다시 일으키는 건 내게 달렸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되면 부모님도 영원히 내게 고마워하시리라 싶었죠. 9월 17일은 피네도가 아빠에게 결혼 허락을 받으러 오기로 한 날이었어요. 하지만 그날 운명은 날 비껴가 다른 사람을 주인공으로 낙점했죠. 난 그날 쇼의 주인공이 아니었어요. 주인공은 바로 프리다였죠. 그 오후 하늘은 온통 회색빛이었어요. 어쩌면 그게 징후였는지 몰라요. 어쩌면 아닐 수도 있겠죠. 9월 오후의 하늘은 대개 회색빛이었으니까요. 어쨌든 프리다와 알레한드로는 다시 만나기 시작했고 그를 만나러 시내로 떠날 때만 해도 프리다는 잔뜩 들떠 있었죠. 알레한드로는 상냥하게 대해줬어요. 지난 몇 개월보다 훨씬 친절하고 상냥했죠. 그들은 손을 잡고 소칼로 지역을 돌아다녔어요. 거리의 상점들은 멕시코 국경일 준비로 분주했고 노점상들은 국경일과 관련된 여러 종류의 물건들을 파느라 바빴죠. 인형 하나 사세요, 아가씨. 꼭두각시 하나 사세요, 아저씨. 밝게 채색된 미니어처 파라솔이 프리다의 눈을 잡아 끌었고 알렉스는 선뜻 파라솔을 사서 그녀에게 건넸죠. 이건 인형용 파라솔이네. 그가 그녀에게 말했죠. 넌 나의 귀여운 인형이니까 내게 이걸 선물할게. 그러자 프리다는 발꿈치를 들고 그의 입술에 키스를 했어요. 노점상이 그들에게 환호를 보냈죠. 멋져요. 봤지? 프리다가 말했어요. 이 사람들은 결코 사랑 표현을 창피스러워하지 않아. 오로지 우리 엄마처럼 멍청한 중산층 사람들만 이토록 자연스러운 일을 큰일이라도 되는 양 수선을 피우지. 이상하게 난 그날 오후에 내가 뭘 했는지 보다도 프리다가 한 일을 더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물론 나중에 프리다가 회복되는 동안 이날 일에 대해 길고 자세한 이야기를 듣긴 했지만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프리다에게 무슨 일인가 생기면 난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되새겨보고 마음속으로 반복해서 떠올리죠. 마치 내가 거기 있었던 것처럼 생생해질 때까지요. 그 두 마리의 원앙새는 행복하게 지저귀며 거리를 돌아다녔죠. 가끔 담배나 쿠로 밀가루로 반죽하여 막대 모양으로 튀겨낸 후 초콜릿을 입힌 과자를 사러 걸음을 멈추기도 했고요. 가벼운 빗방울이 떨어져서 그들은 근처의 처막 아래로 피했지만 그것도 잠시. 그들은 다시 모험을 떠납니다. 오후의 소나기는 이곳에서는 거의 매일 볼 수 있는 현상이에요. 누구도 빗속을 뛰어다니는 사람들에게 그리 신경을 쓰지 않죠. 프리다와 알렉스는 광장으로 향하다가 우연히 한 무리의 학교 친구들을 만났죠.
그들은 잠시 잡담을 나누었고 친구들과 헤어진 후에는 성당 앞 노점상에서 빗방울 덕분에 무지개 색을 바르는 은빛 물건들을 구경했죠. 시간이 많이 늦었네. 프리다가 한숨을 내쉬었죠. 이제 가봐야겠어. 이별은 정말 달콤한 슬픔이야. 알렉스가 멜로드라마의 주인공이나 되는 양 과장된 목소리로 말해서 프리다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만해, 이 바보. 적어도 멕시코 시인의 시를 인용할 수는 없어? 오빠와 누이처럼 우린 손에 손을 잡고 나아가리라. 들어본 적이 없는데 형편없는 시 구절이군. 그렇지 않아. 이건 엘리케 곤잘레스 마르티네스의 시라고. 멕시코 시인의 시를 인용하라며. 그래. 하지만 난 오빠와 누이 운운하는 게 싫어. 난 내 누이 동생이 아니야. 내 여자라고. 알렉스는 프리다의 허리를 당겨 안고는 목에 키스했고 그들은 전차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죠. 우와, 한시라도 빨리 날 눈앞에서 없애려고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야? 프리다가 불평했죠. 날 우아라고 부르지 마. 그냥 알렉스라고 불러. 그녀는 알렉스의 옆구리를 찔렀고 그는 그녀의 뺨을 살짝 꼬집었죠. 전차가 도착했고 그녀가 편히 올라서도록 알렉스가 도와주었어요. 하지만 갑작스럽게 프리다가 손을 마구 흔들더니 차에서 뛰어내렸어요. 왜 그래? 내 파라솔. 나한테 사준 그 미니어처 파라솔 있잖아. 그걸 어딘가에 두고 온 것 같아. 음식이나 다른 것을 산 노점 어딘가에 있을 거야. 돌아가서 찾아보자. 그들은 왔던 길을 되돌아갔어요. 파라솔을 샀던 그 노점 앞까지 돌아왔지만 결국 찾을 수가 없었죠. 이리 와, 하나 더 사줄게. 내 소중한 인형을 슬프게 만들 수는 없잖아. 내가 그럴 것 같아? 하지만 파라솔은 모두 팔리고 없었어요. 죄송해요. 어쩌면 아가씨가 다른 제품을 좋아할 수도 있겠는데요. 여기 멋진 발레로가 있답니다. 노점상은 줄에 나무공이 매달려 있는 컵을 보여주었어요. 나무공을 몇 차례 흔들어 보이더니 컵 안으로 공을 톡 담아냈죠. 얼마나 다루기 쉬운지를 보여주려고 말이에요. 알렉스가 돈을 지불한 후 그들은 자리를 떴어요. 밝은 색으로 칠해진 버스가 섰어요. 버스는 멕시코시티에서 호기심을 자극하는 진기한 존재였죠. 들여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일종의 구경거리였답니다. 마치 놀이동산의 롤러코스터처럼 말이에요. 프리다 역시 오로지 버스를 탈 요량으로 날 데리고 시내에 나가곤 했어요. 가자, 프리다가 말했어요. 버스를 타자. 나중에 전차로 갈아타면 되잖아. 알렉스와 프리다는 그 육중한 자동차 문을 향해 뛰어갔죠. 운전사는 성모 과달루페의 사진과 억지 미소를 띠고 있는 낡은 여배우 사진들로 계기판을 꾸며놓았죠. 묵주가 백미러에 매달려 흔들거렸어요. 버스 양편으로 놓인 의자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지만 뒤쪽에 자리가 있었죠. 알렉스와 프리다 건너편에는 긴 쇼를 두른 여자가 아이를 안고 있었어요. 태가 넓고 커다란 손브레로 모자를 쓴 노동자는 담배를 꺼내어 불을 붙이곤 곁에 친구에게도 권했죠. 앞쪽에는 페인트가 군데군데 묻은 멜빵 바지를 입은 페인트공이 눈을 감은 채 버스가 떠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다리 사이에는 페인트 한 통이 놓여 있었고 손에는 황금색 가루가 담긴 꾸러미가 쥐어져 있었죠. 코스염이 젊은 메스티소 운전사의 얼굴에는 일종의 신경질적인 공격성이 담겨 있었어요. 버스는 혼잡한 거리 한가운데로 달리기 시작했죠. 운전사는 버스가 자동차나 수레보다 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른 운전자들이 알아서 길을 내주어야 한다는 듯 차를 몰았어요. 마치 먹이를 향해 달려나가는 성급한 표범처럼. 자동차 한 대가 버스를 피하기 위해 왼쪽으로 휘청거리며 이동했죠. 버스는 경적을 울려대며 그대로 그 차를 밀고 나갈 기세였어요. 과우테모트신 거리와 신코 데마요 거리의 코너에 있는 사누안 시장 근처까지 왔을 때였죠. 2칸짜리 전차가 소치밀코 방향에서 다가오고 있었어요. 버스 운전사는 칼사다 대 틀날판 거리로 방향을 바꾸려던 참이었어요. 하지만 다가오는 전차가 앞을 가로막았죠. 그는 잠시 속도를 줄이는 듯 하더니 곧 거리를 어림짐작해보고 그대로 차를 몰고 나갔죠. 전차는 천천히 그러나 여전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마치 전차 기사가 버스 운전사와 통행 우선권을 두고 다투기라도 하는 것 같았죠. 버스 운전사도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러다가 일이 벌어졌죠. 전차가 버스 중앙을 들이받더니 버스를 그대로 밀고 벽에다 뭉개버렸던 거죠. 버스는 희한한 모양으로 휘면서 끔찍하게 구부러지고 일그러졌어요.
알렉스는 담배를 물고 있던 그 노동자 바로 앞으로 확 떠밀렸죠. 프리다는 아이를 안고 있던 엄마의 무릎 위로 쓰러졌고요. 일은 순식간에 일어났지만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만 같았죠. 신문이며 아기용 담요, 여배우 사진, 페인트붓, 열쇠, 담배, 실타래 뭉치, 황금색 가루들, 물건들이 그들 머리 위로 천천히 떠올랐어요. 그런 후에 극심한 충돌과 함께 차는 박살이 났죠. 사람들은 호우처럼 쏟아지는 나무 조각과 금속 파편 속에서 웅크리고 있었어요. 그러는 동안 전차는 계속 앞으로 천천히 그리고 유유히 움직였죠. 상대를 격파한 승리감을 소리 높여 외치려는 듯. 알렉스는 전차 아래로 튕겨나갔어요.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들자 머리를 덮고 있던 금속 파편이 우수수 쏟아졌고 몸은 여기저기 짓이겨져 있었죠. 두 서너 명이 죽어 있었어요.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어딘가에서 아기가 자지러지게 울었죠. 그는 충돌 위치를 가늠해 보았어요. 전차가 몇 센티미터만 더 앞에서 들이받았다면 자신의 몸은 산산조각이 났을 터였죠. 알렉스는 조심스럽게 찌그러진 공간에서 빠져나왔어요. 코트의 앞쪽에 찢겨져 날아가 버렸지만 심각한 부상은 입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는 프리다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거리 한가운데 널브러져 있었어요. 피범벅이 되어 완전히 발가벗은 상태였죠. 충돌의 충격으로 옷이 찢겨졌음이 분명했어요. 페인트공의 꾸러미가 터지면서 금색 가루가 프리다의 온몸을 뒤덮었죠. 그것은 축제의 한 장면 같으면서도 으스스하고 괴이한 느낌을 동시에 주었죠. 저기 저 댄서 좀 봐. 한 남자가 소리쳤어요. 그는 필시 그녀가 붉은색과 황금색으로 온몸을 칠한 서커스 배우라고 생각했나 봐요. 어쩌면 그녀의 몸이 너무나 가냘프고 섬세하고 우아해서 댄서를 떠올렸는지도 모르죠. 흩어진 유리 조각과 이리저리 강을 이룬 핏물, 드러난 내장, 쪼개진 두개골, 비비꼬인 금속과 뒤엉킨 팔다리들, 끔찍함과 공포, 그리고 악취, 비명, 흐느낌, 사이렌 소리. 피가 프리다의 몸에서 흘러나왔어요. 철로 된 막대 하나가 몸 앞쪽에서 뒤쪽까지 골반 부분을 관통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녀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몰랐어요. 정신적 쇼크가 너무 심해 광란에 빠졌거나 마비가 되었던가 봐요. 내 발레로. 그녀는 계속해서 발레로만 찾고 있었어요. 내 발레로가 어디 갔지? 그것까지 잃어버린 건 아니겠지? 알렉스는 공포에 사로잡혀 자신의 몸을 꿰뚫고 있는 철 막대에 아랑곳 없이 발레로만 목 놓아 외치는 프리다의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그녀가 움직이지 않도록 진정시키려 애쓰면서요. 반쪽 남은 코트를 프리다의 몸에 덮고 그녀를 안아 올리려고도 했죠. 프리다는 몸을 뒤틀며 울부짖기만 했어요. 내 발레로! 커다란 철조각이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따라 움직였어요. 어디서 본 듯한 남자 하나가 알렉스에게 뛰어왔어요. 프리다 칼로 하냐? 오 신이시여! 몸에 붙어있는 건 그건 뭔가? 그것부터 빼내야겠어. 그는 철 막대를 움켜쥐었죠. 알렉스는 혼미백산한 채 비명을 찔렀어요. 누구세요? 난 학교에서 일하는 사람이야. 그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야? 여기로! 프리다를 눕혀요. 누가 앰뷸런스 좀 불러줘요. 그 남자는 무릎으로 프리다의 몸을 고정시키고 막대를 잡아당겼죠. 프리다가 고통으로 몸을 뒤틀었어요. 상처 부위에서 피가 뿜어져 나왔죠. 그 남자와 알렉스는 함께 프리다를 근처 당구장 복도로 옮겨 창문 곁에 뉘었죠. 알렉스가 그녀의 손을 쥐었지만 프리다는 그가 거기에 있다는 것조차 몰랐어요. 너무나 큰 고통에 정신을 잃었던 거죠. 프리다의 비명소리가 너무 커서 그들은 앰뷸런스의 요란한 사이렌 소리조차 듣지 못했어요. 알렉스는 응급치료 요원들이 프리다를 들것에 옮겨 사내 로미노 거리에 있는 병원까지 후송할 수 있도록 도왔죠. 가는 동안 내내 그는 기도하고 있었어요. 제발 그녀가 죽지 않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그녀가 죽지 않게 해주세요. 물론 그는 인간의 힘으로 뭐든 이룰 수 있다는 혁명론자였지만 이런 순간이 되면 사람은 정치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고 그저 기도를 하게 되죠. 병원에 도착했을 즈음 그는 완전히 탈진한 채 그의 광란 상태에 빠져 있었어요. 입술 위에 큰 사마귀가 있는 칙칙한 표정의 간호사가 그의 팔을 잡았죠. 그녀가 말하는 동안 사마귀는 커졌다가 다시 작아지곤 했어요. 알렉스는 금방이라도 허물어질 것 같은 몸을 지탱하느라 온 신경을 그녀의 사마귀에 집중하고 있었죠. 간호사들은 모두 허리에 띠를 둘렀고 붉은색 십자가가 그려진 모자에 발목 길이의 하얀색 제복을 착용하고 있었어요.
병원의 고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들은 희미한 공간성을 떠다니는 유령처럼 나타났다 사라지는 빗덩어리처럼 지친 순례자를 안전하게 인도하는 천사처럼 보였어요. 이리 와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여자 환자 수술 채비를 해야 하거든요. 그녀가 괜찮을까요? 그 사마귀 여인은 대답 없이 그냥 서 있었어요. 말해줘요. 그녀가 괜찮겠죠? 그건 신의 손에 달렸죠. 마침내 그녀가 우물우물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그녀를 살리고자 하신다면 우리를 통해 기적을 실현시키시겠죠. 난 그 사마귀를 눌러 짜부라뜨리고 싶었어. 목소리는 꼭 유령의 것 같았지. 알렉스는 내게 그렇게 말했어요. 그는 마음속으로 간호사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죠. 신, 운운하는 건 필요 없어. 프리다가 괜찮을지만 내게 말하란 말이야. 하지만 실제로 소리치지는 않았어요. 화가 났지만 두려움으로 완전히 탈진해 있었거든요. 그는 단지 주저앉아 의사가 나타나길 기다렸을 뿐이었죠. 의사의 진단은 그다지 희망적이지 않았어요. 복합적 골절, 깊은 상처들. 그녀의 부모님께 연락을 드렸나요? 의사가 이번에는 알렉스의 상태를 체크하려 하자 그가 물었죠. 아직 그럴 만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의사는 한숨을 쉬었죠. 물론 최선을 다할 겁니다. 하지만 그녀가 생존하길 기대하는 건 기적을 기대하는 것과 같겠죠. 프리다의 골반은 새 조각으로 갈라졌어요. 척추도 군데군데 부서진 상태였고요. 쇄골과 갈빗대 2대도 부러졌죠. 오른쪽 다리는 짓이겨진 상태였고 발목도 뒤틀린 채 탈구되었으며 왼쪽 어깨도 빠져 있었어요. 간호사가 의사에게 프리다의 수술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전했어요. 알렉스는 벽을 향해 돌아섰고 좀처럼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않는 짓을 했죠. 그는 울었어요. 누군가 죽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결과를 기다리며 보내는 몇 시간은 끝이 없는 것 같죠. 공기 중에는 악마들이 한가득 들어앉아 있고요. 전사들이 사력을 다해 그들과 엎치락 뒤치락 하지만 때로는 천사들이 져요. 아니, 질 때가 더 많죠. 한때 수도원이었던 병원의 어둡고 냉랭한 공기에는 알아들을 수 없는 중얼거림이 가득했죠. 주변에 모든 사람이 급히 움직이고 속삭이고 지시를 내리고 있지만 알렉스는 거대한 침묵이 자기 주변으로 벽을 치고 있는 듯 느껴졌어요. 눈을 감죠. 그토록 환하고 사랑스럽던 프리다. 끊임없이 졸라대던 프리다. 유혹하던 프리다. 짓이거진 뼈들과 피바다로 난장판이 된 그 가운데 쓰러져 있던 프리다. 이 모든 것이 차례로 떠올랐죠. 간호사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려놓았어요. 그녀가 괜찮을까요? 그는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죠. 지금은 당신이 걱정되는군요. 난 다친 데가 없어요. 알렉스는 간호사를 올려다보았어요. 칼라에 달린 표장이 그녀가 수녀임을 말해줬어요. 혁명 후의 멕시코에는 수녀복이 금지되어 있었죠. 몇몇 수녀들은 끝까지 수녀복을 고수했지만 간호 사명을 받드는 수녀들의 복장은 평신도 복장과 다를 게 없었어요. 칼라에 달린 그 표장만 제외하면요. 프리다를 걱정하느라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고 있던 알렉스는 갑자기 머리끝부터 두개골 아래쪽에 이르기까지 욱신욱신 통증을 느꼈어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부상이 심각하다거나 몇 달 동안이나 침대 생활을 해야 할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프리다가 깨어났을 때 죽음이 그녀의 침대 옆에 앉아 있었대요. 그건 깨어난 직후 프리다가 마티에게 했던 말이었어요. 죽음은 그냥 느껴지는 뭔가가 아니었어. 난 그걸 볼 수 있었어. 죽음이 방 안 여기저기에서 춤을 추고 있었지. 때로 자전거를 타고 내 침대 주변을 돌기도 했어. 기타를 치며 명랑한 목소리로 놀기도 했고 홀리는 듯한 목소리였어. 그 목소리를 듣고 있으니 당장 죽음에게 달려가 끌어안고 싶은 생각만 들었거든. 프리다는 평생 동안 죽음이 매혹적인 존재라고 믿었어요. 아주 어렸을 때 죽음이라는 것이 무척 두려운 존재로 여겨졌을 때조차 죽음은 프리다를 유혹했었죠. 난 제발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사정했어. 마티가 내게 말했죠. 하지만 프리다는 6살이나 7살 그 무렵처럼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더라고 했지. 죽음은 푸른색 스커트며 하얀색 블라우스, 스웨터 등 자기 옷을 그대로 입었는데 살이 없고 단지 뼈다귀만 있더래. 두개골에는 작고 붉은 장미 한 송이가 그려져 있었고 아주 예쁘고 아주 생기발랄하더란다. 프리다 말에 따르면 죽음은
명랑한 성격이라는 거야. 그리고 소녀이니까 그것이라 부를 게 아니라 그녀라고 불러야 한다더라. 우리가 그것, 아니 그녀에 대해 말할 때 말이야. 프리다의 말 때문에 마티는 신경이 곤두서 있었죠. 하지만 난 프리다가 뭘 하려는지 알 것 같았어요. 의사들은 그녀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말했고, 그래서 그녀는 죽음의 얼굴을 보려 애썼겠죠. 그것으로 관심을 끌 수 있을 테니까. 사고가 일어난 후 한 가지 좋아진 점이라면 온 가족이 다시 뭉치게 되었다는 거였죠. 엄마는 그때까지도 마티를 용서하지 못했지만 프리다를 간호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한마음이 되어야 했어요. 마티, 아드리아나, 그리고 나는 거의 매일 병원에 갔죠. 엄마와 아빠는 당장 오시지 못했어요. 엄마는 프리다가 큰 사고를 당했다는 말을 듣고 충격으로 정신을 잃었고, 아빠 또한 당시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로 당장 자리를 박차고 나올 수가 없었죠. 사고 직후 프리다를 보았을 때 난 거의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관처럼 생긴 구조물 속에 갇혀 딱딱한 석고를 온몸에 두르고 있던 프리다. 다리는 그네처럼 생긴 고정용 받침대 위에 올려져 있었죠. 마티는 겁이 나서 그녀를 만지지도 못했고, 나는 아예 가까이 다가가는 것조차 두려웠어요. 미라처럼 보였거든요. 난 이미 그녀가 죽었을까봐 겁이 났어요. 어서 빨리 여기서 나가야지. 마티는 계속 그 소리만 반복했어요. 하지만 내가 어디로 갈지 누가 알아? 코요아칸으로 갈 수도 있고 땅속 깊은 곳으로 갈 수도 있잖아. 적어도 난 천으로 죽지는 않게 생겼어. 자궁을 뚫은 그 막대가 보살펴줬나 봐. 그래? 마티가 말했죠. 나도 네가 어떻게 천여성을 잃었는지 사람들한테 들었어. 그녀는 웃으려고 노력했지만 둘 모두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난 침묵을 깨기 위해 입을 열었어요. 엄마 아빠가 사랑한다고 전해달래. 아빠는 발작이 다시 도지셨대. 가능한 한 빨리 병원에 와보시겠대. 아빠가 보고 싶다. 알아, 걱정하지 마. 아빠는 곧 오실 거야. 언니 소식을 듣고 아들이가 거절했던 거 알아? 사실이야. 아드리아나가 말했죠. 알베르토는 이 몸으로는 시내까지 갈 수 없다고 만류했지만 어쨌든 난 왔어. 네가 보고 싶었거든. 알베르토는 아드리아나의 남편이에요. 시내에 나갈 상태가 아니라고. 프리다가 갑자기 저기에 가득 차서 쏘아붙였죠. 그거 좀 웃기네. 거의 죽을 뻔했던 사람은 나야. 뱃속에 막대가 꽂혔던 사람은 바로 나라고. 미안해. 눈물을 삼키면서 아드리아나가 속삭였어요. 프리다는 곧 후회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멍하니 수심에 잠기더니 곧 눈물을 쏟았죠. 내 자매들만이 정말로 날 사랑해주고 있구나. 그녀가 흐느꼈어요. 내 자매들만이. 그리고 나서 그녀는 정말 화가 날 만한 말을 했어요. 특히 마티 언니. 언니는 날 염려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야. 언니와 내 카투샤 친구들. 그들은 이제까지 여기 있다가 갔어. 엄마는 언니가 파코 에르난데스와 도망쳤을 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눈엣가시라고 언니를 미워했지. 하지만 언니는 날 외면하지 않은 유일한 한 사람이야. 언니는 천사야. 마티. 언제부터 마티가 천사로 변했을까? 나는 생각했어요. 나야말로 지난 17년간 프리다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어주었던 사람인데요. 그녀의 오만함, 그녀의 점잖 빼는 태도까지. 나야말로 그녀와 한 방을 쓴 사람이잖아요. 비록 아드리아나가 결혼한 후 다른 침실로 옮기긴 했지만 나야말로 그녀가 항상 비밀을 털어놓았던 한 사람이었어요. 알렉스 때문에 힘들어할 때 곁에서 도왔던 사람은 바로 나였다고요. 항상 내가 자신의 베스트 프렌드라고 말했으면서 이제 와서 마티가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고요? 내가 어떻게 널 외면할 수 있겠어. 마티가 달래듯 말했죠. 너야말로 내가 도망칠 때 도와줬던 사람이잖니. 넌 창문을 닫아 내가 없어진 걸 몇 시간 동안이나 감쪽같이 숨겨줬던 사람이잖아. 고작 7살 나이에 말이야. 기억해? 어쨌든 한 말썽꾸러기가 또 다른 말썽꾸러기를 낳았구나. 아빠 말에 따르면 엄마는 내가 우리 중 가장 큰 말썽쟁이라고 하셨다던데? 심지어 나보다 더 심한? 그들은 자매로 뭉쳐 웃음을 나누었고 난 구역질이 날 것만 같았어요. 갑작스럽게 난 엄마가 아직도 마티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는 사실에 행복해졌어요. 비록 그녀가 파코와 결혼도 했고 이제 존경받는 어엿한 부인이 되어 있는데도 말이죠. 프리다는 또 늙은 대머리에 대해 중얼거리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죽음을 그렇게 불렀어요. 아니면 그녀라고 하거나.
그러다가 알렉스에 대한 푸념을 늘어놓기도 했죠. 프리다가 편지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지 않았거든요. 편지에 답장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랬구나. 난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래서 프리다가 내게 고약하게 굴었던 거구나. 나는 프리다와 알렉스 사이의 좋은 일, 나쁜 일을 죄다 알고 있었죠. 그녀는 좀 거북한 기분을 느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그녀는 귀가 닳도록 그들의 재결합에 대해 떠들고 또 떠들었거든요. 알렉스도 사고 때문에 꽤 많이 다쳤어. 내가 그녀에게 상기시켜줬죠. 그래도 나만큼 끔찍하지는 않을 거 아냐. 그녀가 날카롭게 응수했죠. 난 최악이야. 그리고 이제 우리 자매와 카추차 아들, 그리고 죽음을 제외하곤 아무도 수고롭게 날 찾아올 생각을 않지. 의사가 그러는데 내가 더 이상 죽음에 그렇게 매달려 있다간 죽음이 들고 온 가방만 두둑이 챙겨주는 셈이래. 마티가 달래듯이 말했어요. 있잖아 마티. 때로 나는 그녀가 나와 항상 함께 있는 것만 같아. 보세요 의사 선생. 나도 프리다가 충격이나 고통과 싸우는 과정 중에 있었다는 걸 알아요. 그래요. 이런 제길. 물론 나도 그 고통이라는 게 뭔지 안다고요. 당신도 프리다와 똑같군요. 당신도 내가 멍청하다고 생각하죠? 봐요. 내가 말하는 건 그녀가 지나치게 멜로드라마 같은 성향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연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나도 그녀가 안 됐다고 생각해요. 내가 도대체 뭐라고 생각해요? 악마? 그녀는 나의 자매이고 고통받고 있었다고요. 단지 그런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그녀는 어떻게 하면 그런 상황을 잘 조작할 수 있는지 알고 있었다는 거죠. 어쨌든 병원에서 프리다는 길고 상세한 편지를 써서 알렉스에게 붙였어요.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묘사했고 의사의 진단과 치료 과정에 대해서도 썼죠. 간호사들에 대한 불평도 넣었어요. 간호사 한 명이 25명의 환자를 돌봐야 하는 건 이해하지만 그들이 자신에게 더 많이 신경 써야 한다고 했죠. 난 편지 내용의 일부를 보았어요. 학교 친구들이나 청년 공산주의자 동맹 친구들이 방문했던 이야기도 썼죠. 지루해 죽겠다는 이야기며 왜 이런 끔찍한 일이 자신에게 일어났는지 그 운 없음을 탓하기도 했어요. 그들이 그녀에게 그가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있는지 말해줄 때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고 썼어요.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녀가 다른 누군가의 고통을 위해 우는 건 못 봤으니까요. 불쌍한 프리다. 인정해야 해요. 그녀가 놀라운 소녀라는 걸. 그녀는 너무나 많은 일을 겪으면서 살았고 당시에도 겪고 있었죠. 난 그녀가 몸부림치면서 고통스러워할 때마다 함께 고통을 느꼈어요. 너무나 가냘프지만 무쇠와 같은 의지가 있었고 팡팡 솟는 간헐천처럼 힘있는 영혼을 지니고 있던 그녀. 난 그녀를 너무나 사랑했어요. 날 화나게도 했고 마음 깊이 상처 준 적도 있었지만 난 그 누구보다도 그녀를 사랑했죠. 정말이에요. 잘 들어보셨습니까? 프리다 칼로의 인생에서 큰 두 번째 사건. 첫 번째 사건은 소아마비였고요. 6살 때. 지금 오늘 읽은 소설은 16세 때에 큰 교통사고가 나던 상황이고요. 이 소설에 보면 프리다 칼로의 성격 그리고 그녀의 성향, 어떤 개성이 강한 여러 가지 면들이 나옵니다. 프리다 칼로의. 그리고 사고에 대한 상황이 자세히 묘사가 되죠. 이날의 사고로 인해서 프리다 칼로의 왼쪽 다리 11곳이 골절됐고요. 오른발은 탈골되었고요. 유주 골반 쇄골은 골절되고 갈비뼈도 부러졌습니다. 그리고 이날 교통사고에서 특히 크게 손상되었던 부분은 철근이 그녀의 골반 부분을 관통했는데요. 골반각 내 여성들은 자궁이 있죠. 그래서 결국 그녀는 이 당시 사고로 인해서 자궁 손상을 심하게 입었기 때문에 평생 오랫동안 여성의 생리와 관련된 문제 그리고 잦은 유산 이런 자궁과 관련된 문제로 평생을 고통받았습니다. 이날 사고에서 자궁을 철근으로 관통당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날 교통사고로 인해서 프리다 칼로는 소아마비를 포함해서 이날 사고 이후 발생된 신체적 장애를 평생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끝없이 수술이 이어졌고요. 평생 받은 수술 횟수가 총 35번이었습니다. 이 35번의 수술 중에는 소아마비와 사고의 여파로 인해 받은 척추수술 7번까지도 포함되어 있었고요. 결국 인생 마지막 부분에서는 무릎 아래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까지 받게 됩니다. 이날 사고로 인해서 프리다 칼로에게는 극심한 통증 질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섬유근육통이라고 하는 만성 통증 질환인데요. 섬유근육통이라고도 하고요.
섬유근통 증후군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섬유근육통은 요즘에는 가수 레이디 가가 때문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네. 레이디 가가는 섬유근육통으로 꽤 오랜 시간 투병해 왔다고 최근에 밝힌 적이 있죠. 그리고 치료를 받고 있다고 얘기했고요. 제가 주로 진료하는 분야가 류마티스 질환, 섬유근육통 쪽으로 진료를 전문적으로 하다 보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섬유근육통이라는 병에 대해서 오랜 시간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 섬유근육통으로 투병하는 레이디 가가에 대해서도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 소설 프리다, 주인공인 프리다 칼로 역시 평생 섬유근육통으로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프리다 칼로에도 당연히 레이디 가가 같이 네. 동일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프리다 칼로의 책이나 영화 모든 것을 이제 다 찾아봤습니다. 오늘은 프리다 칼로에 관한 여러 소설이나 책 중에서 가장 쉬운 것을 고른 것입니다. 네. 오늘 읽어드린 소설은 소설 프리다인데요. 그러니까 동생의 입장에서 프리다 칼로를 기록한 자전적 소설이죠. 그러면 이 프리다 칼로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섬유근육통이라는 병이 뭐냐? 전신 통증 질환입니다. 그냥 몸 여기저기 다 아픈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몸에 여러 곳이 아주 많이 아픈데 강한 진통제나 강한 항염증제를 먹어도 통증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게 이 병의 문제점입니다. 가장 어려운 점이에요. 진통제 강한 것을 먹어도 통증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진통제를 먹어도 통증이 똑같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통증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섬유근육통 환자들의 고통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수준입니다. 듣는 약이 없기 때문이죠. 네. 프리다 칼로도 섬유근육통으로 365일 24시간 통증을 느끼면서 평생 살았던 것입니다.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네. 이 섬유근육통이 발생하면요, 만성적인 극심한 통증이 24시간 지속되고요. 그 결과로 잠을 아무리 많이 자도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어깨, 무릎, 발목, 손가락 모든 전신관절이 다 아플 수 있고요. 극심한 피로감뿐만 아니라 수면장애, 극심한 불면증이요, 잠이 안 오고요. 기억력 감퇴와 같은 치매 유사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발이 붓고 손발 관절마디가 뻑뻑해지는 강직 현상까지도 심해지며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처럼 너무나 고통스러운 질환이 섬유근육통입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요, 자가면역 질환인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루푸스 환자 중에서도 상당수에서 이 섬유근육통이 함께 나타납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읽어본 소설 프리다의 프리다 칼로의 교통사고 상황 부분인데요. 섬유근육통은 교통사고 같은 심한 어떤 충격이나 타박, 사고 이후에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특정 수술을 받은 이후에도 섬유근육통이 발병할 수가 있습니다. 프리다 칼로는 큰 교통사고도 났고요. 수술도 수십 차례 했기 때문에 네. 섬유근육통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춘 것이었죠. 이처럼 연속되는 삶의 고통들이 결국 프리다 칼로가 그림을 그릴 때의 주요 주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프리다 칼로는 교통사고 그리고 큰 수술 후 자신이 겪게 되는 어떤 극심한 고통과 통증을 온몸에 못이 박힌 그림으로 표현을 한 적이 있죠. 그리고 거울 속 자신을 관찰하면서 자아상을 그렸죠. 프리다 칼로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그림을 그리면서 승화해낸 것입니다. 프리다 칼로의 그림 중에는 자아상이 많은데요. 143점의 그녀의 작품 남아있는데 그 중에 3분의 1가량이 그녀의 자화상입니다. 그리고 프리다 칼로는 이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일생 동안 나는 심각한 사고를 2번 당했다. 하나는 16살 때 나를 부러뜨린 전차이다. 두 번째 사고는 바로 디에고다. 두 사고를 비교하면 디에고가 더 끔찍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고가 오늘 말씀드린 교통사고였고요. 네. 이거는 프리다 칼로에게 육체적 고통을 안겨줬죠. 두 번째 사고는 남편이었던 디에고 리베라의 외도였어요. 네. 남편의 외도는 프리다 칼로에게 마음의 고통을 크게 유발했죠. 그런데 이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프리다 칼로에게는 육체적 고통보다는 오히려 마음의 고통이 더 컸나 봅니다. 제가 섬유근육통 환자분들 이제 좀 진료를 하다 보니까 섬유근육통 환자분들의 어떤 호전되기 위한 패턴이 나오는데요. 네. 섬유근육통 환자분들은 마음이 편해지면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통증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환자 본인이 스스로 스트레스 조절, 마음 조절하는 게 참 중요하고요. 가족들도 섬유근육통 환자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프리다 칼로는 이 마음 조절을 그림을 그림으로써 스트레스 조절,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이 겹쳐져서 나타날 때 그림을 그리면서 극복한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림을 그린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아서 이완을 해야 됩니다. 네.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않으면은 섬유근육통의 극심한 통증은 줄어들질 않아요. 프리다 칼로도 그림을 그릴 때만큼은 통증을 그래도 좀 덜 느꼈을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것은요. 이제 첫 번째로 섬유근육통이 좋아지기 위한 조건 첫 번째로 스트레스 조절을 말씀드렸고요. 네. 두 번째로는 혈액순환입니다. 섬유근육통이 좋아지려면은 몸이 따뜻하고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됩니다. 섬유근육통의 그 통증 부위를 늘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통증 부위가 따뜻해지면은 혈류순환이 잘 이루어지고요. 섬유근육통의 통증이 줄어들게 됩니다. 음식도 차가운 성질의 음식은 피하는 게 좋고요.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성질의 음식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상태라면은 최대한 쉬지 말고 계속 움직여 주시는 게 통증을 줄여줍니다. 몸의 관절을 최대한 수시로 움직여주면은 섬유근육통의 통증이 조금은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섬유근육통이 좋아지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너무 많은데 오늘은 시간상 이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다음 기회에 섬유근육통과 연관되는 내용이 나오는 문학작품이 또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문학작품과 함께 섬유근육통에 대해서 설명을 또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섬유근육통이 좋아지기 위한 조건, 첫 번째는 스트레스 조절, 마음 이완을 위한 어떤 그림을 그린다든지 취미생활을 꼭 해야 된다. 섬유근육통이 좋아지기 위한 두 번째 조건,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좋아지게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쉴 새 없이 몸을 움직이는 것이 좋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말씀드렸고요. 저는 이제 섬유근육통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프리다 칼로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제 찾아보게 되고 읽어보고 했는데요. 오늘 내용을 들으시고 프리다 칼로라는 화가에 대해서, 이 여성의 삶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생기신 분들은 셀마 헤이익이 주연한 영화가 있습니다. 이것도 오늘 소설 제목하고 똑같아요. 프리다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를 보면 좀 더 프리다 칼로의 삶에 대해서 쉽게 파악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프리다 칼로에 대한 책도 여러 권이 국내 출판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국내에 나온 모든 책을 다 가지고 있고 읽어봤습니다만은 다 구입하실 것까지는 아니지만 한두 권 정도만 구입하셔도 봐도 프리다 칼로의 삶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하고 영화를 함께 보시면은 훨씬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멕시코의 화가 프리다 칼로의 삶을 다룬 소설 프리다를 함께 읽어보았고요. 프리다 칼로 그녀를 평생 아프게 했던 병, 섬유근육통, 그리고 섬유근육통이 좋아지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문학작품 속 생로병사의 비밀을 찾아서 북로장생. 북로장생을 들으시면서 문학의 향기도 느끼시고 건강도 함께 챙기십시오. 북로장생 청취자분들 늘 건강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북로장생이었습니다.